부동산 디폴트 위기에 수출 급감, 내수 부진까지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는 경고음이 커지는 중국의 경제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가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그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월에 그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아마 50%에 이를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침체가 됐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미래 중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죽했으면요. 최근 중국에서는 초저가 식당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초저가 식당이요. 这里就是北京有名的3元早餐店，今天跟我一起去看一下吧。 자, 초저가를 내세운 홍보 문구가 보이는데요. 네. 550원? 엄청 싸죠? 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이른 시간인데도 값싼 아침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러네요. 바로 이게 3연 550원짜리 죽입니다. 진짜 싸네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메뉴도 있는데요. 네. 1,500원을 내면 꽈배기 2개, 죽을 무한 리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와. 就能把早餐吃个饱。 또 다른 식당인데 이 오전 10시에 방문하면 이 꽈배기와 두유, 커피 중에 한 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샌드위치 가격도 인하했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알찬 네. 구성이죠. 그래 보이네요. 大家给你最便宜、最划算的套餐，双人套餐，有2个肉馍，还有一个凉粉儿，还有一个豆浆。 아니 죽 한 그릇에 550원이라니 진짜 싸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는 좋은 것 아닌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경쟁 업체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점점 가격이 내려간 그런 케이스라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라도 더 팔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가격을 서로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 같은 걸 보면 이게 다 드러나는데 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고요.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마저 마이너스 0.3%를 찍으면서 이 사실상 경기 침체 때 모습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여기서 잠깐 보충을 하자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와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주요하게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중에서 기업의 산업 생산 지수와 이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라는 건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물건을 만들었냐라는 건데 네.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이것을 공업 증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업 증가치는 3, 4%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업의 이윤은 마이너스 2자릿수를 지금 10개월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라는 거고요. 네. 이래서 실물 경제 침체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다. 네. 그런데 작년 연말이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 보복 소비의 효과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네. 내수 경기를 알려주는 것이 판매 수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였는데 올 4월 달에 18%,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확 거죠. 뛰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 발표된 7월의 수치를 보니까 2.5%를 기록하고 다시 위축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뭐 당연히 일단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다음에 소비가 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그 금리를 0.1% 포인트를 낮춰서 그 내수 시장을 좀, 돈을 풀어서 내수 시장을 좀 살려보겠다.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대중들의 소득의 증가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중국은 부동산이 GDP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국인들의 자산 중에 70%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헝다그룹의 파산 이후에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 중국의 부동산 매출 기업 1위인 삐고이위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베이징 외곽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삐그웬이 지난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건데요. 삐그웬의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환불을 요구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3개월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因为我们买了碧桂园森林城市的房子，然后它虚假宣传被骗了，然后2万多户业主买了，现在这个情况就是全国各地也都在维权嘛，但其他人我不太清楚，我在这儿。 삐그웬의 그 시추안성 사무소에도 피해자들이 몰려들어서 사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6월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他这儿停工了，然后现在碧桂园也爆雷了，我们不清楚这个钱能不能要回来，但是我们还在坚持。 보니까 지난 헝다 사태 때와 유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이미 아파트 값의 일부를 지불한 상황인데 건설이 중단되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삐고연 부동산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30일인데요. 채권 이자를 만약에 30일 안에 낸다 그러면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겠지만요.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지불이 유예가 돼가지고선 후폭풍이 난다면은 네. 헝다 사태보다 더 큰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질 수 있다고요? 네, 현재 삐고야는 건설 프로젝트 3,000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선, 4선 도시에서 700개, 그리고 1, 2선 도시에서 한 300개를 하고 있는데 헝다의 4배 규모입니다. 협력업체 크네요. 수만 해도 3만 곳이 넘고요. 직원 수는 7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건설업체들에게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특히 지난 14일 중국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유안그룹도 회사채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연소 부도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의 금융 기업들까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금융권이죠. 비구이 위안이 그 채무 불이행 우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중국의 대표적인 신탁 기업이죠. 중릉 같은 경우에도 도래한 상품의 상환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은행이나 투자신탁같이 그 중국의 금융 기업들은 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득을 봤었거든요. 근데 예. 역으로 부동산의 위기가 오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 기억들 하실 겁니다만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게 지난 2008년에 그 세계 금융 위기를 갖고 온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그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튄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아마도 이게 진짜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지방정부. 사실 중국 경제는요, 지방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방정부가 막대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줘서 국내 기업들을 공장을 짓게 해서 정말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러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초장기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벌어왔던 건데 자, 이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지방 수입의 90% 이상이 바로 이 토지 판매 수입에 나왔을 정도거든요. 사실상 전부 다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땅을 사겠다는 그런 민간업체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힘드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 정부가 3년 동안 이 방역 정책에 쏟아 부은 돈이 정말 많다 보니까 네. 지방 정부의 아하. 부채 잔액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려 35조 위안까지 되면서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정말 중국 경제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은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날 중국 정부에서는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24조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외국인 자본을 중국에 유치하겠다라는 처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하. 시진핑 정부가 권력 집중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화하기 위해서 지난달서부터 대외경제법 그리고 밤 간첩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중국에게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 자본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주 생소하게 이번에 아주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후 완급에 따른 처리 방안이 필요한데 경제와 정치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상의 해방을 얘기했는데 지금 들어서는 사상의 통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더욱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직되지 않은 탄력성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저상정에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비판론들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경제는 중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참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상황 면밀히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